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에서 앞서더라도 로보택시 사업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로보택시 전쟁의 승부처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많은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똑똑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도로 위에서 실제 승객에게 돈을 받고 운행하려면 기술 말고도 넘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정부의 승인, 도시의 허가, 안전성에 대한 신뢰, 그리고 차량 한 대를 운행한 뒤 실제로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최근 이 문을 테슬라보다 먼저 통과한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아마존의 로보택시 기업 쥬옥스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쥬옥스, 전혀 다른 두 전략을 정면으로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로보택시의 진짜 승자를 판별할 7가지 숫자를 공개하겠습니다. 쥬옥스가 확보한 것은 단순한 시험 운행 허가가 아닙니다.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로보택시로 승객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제한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량으로 상업 운행 승인을 받은 첫 사례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매년 최대 2,500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방 승인을 받았다고 모든 도시에서 곧바로 영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허가도 맞춰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승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운전대를 없앤 차량이 더 이상 전시용 콘셉트카가 아니라 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쥬옥스는 라스베이거스를 시작으로 유료 서비스 확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전기차와 FSD 기술을 이용해 미국 여러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 발표 기준으로 로보택시 운영과 준비가 진행되는 주요 도시권은 7곳까지 늘었습니다. 사이버캡 생산도 시작했습니다. 누적 유료 운행거리도 빠르게 쌓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테슬라 역시 상용화 단계로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스는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에 대해 연방 규제기관의 사업용 도장을 먼저 받았습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을 만들기 시작했지만 운전장치가 없는 차량을 어떤 승인 절차로 대규모 투입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술 경쟁에서는 테슬라가 앞설 수 있어도 규제의 출발선에서는 죽스가 먼저 한 발을 내디딘 겁니다. 두 회사는 로보택시를 만드는 방법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죽스는 처음부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차량을 설계했습니다. 앞뒤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마차형 구조, 서로 마주보는 좌석, 운전석도, 운전대도, 브레이크 페달도 없습니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도 없습니다. 죽스가 직접 차량을 보유하고 관리하면서 승객을 태우는 폐쇄형 네트워크입니다. 특정 도시 안에서 차량과 소프트웨어, 정비와 원격 관제를 모두 통제하려는 전략이죠. 작은 지역에 성을 쌓고 그 안에 모든 움직임을 장악하려는 방식입니다. 테슬라는 정반대입니다.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 위에 깔아두었습니다. 테슬라는 이 차량들에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해 전체 차량에 업데이트합니다. 테슬라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자율주행 학습에 사용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은 전 세계 수백만 대 규모의 차량에서 반복적으로 들어옵니다. 죽스가 정해진 도시 안에서 통제된 데이터를 모은다면 테슬라는 전 세계의 복잡한 도로에서 거대한 데이터 바다를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죽스가 한 도시를 완벽하게 장악하려 한다면 테슬라는 이미 존재하는 차량 군단을 소프트웨어로 바꾸려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기술 취향이 아닙니다. 앞으로 돈을 버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쥬옥스는 차량을 직접 만들고, 직접 소유하고,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승객이 내리면 차량을 청소해야 합니다. 배터리를 충전하고, 고장난 센서를 교체하고, 사고가 나면 수리해야 합니다. 도시마다 차고지와 정비 인력, 원격 지원 조직도 필요합니다. 운행 차량이 늘어날수록 매출도 늘지만 필요한 자산과 인력도 함께 증가합니다. 전형적인 운영 사업에 가깝습니다. 테슬라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은 더 가볍습니다. 회사 차량뿐 아니라 일반 고객이 소유한 테슬라까지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참여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실현되면 차량 구매비와 감가상각 부담의 상당 부분을 차량 소유자가 맡게 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운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건물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보다 숙박 예약 플랫폼에 가까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성공하면 자본 부담은 낮고 수익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광범위한 도로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만 가능합니다. 기술 난도는 훨씬 높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자주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많은 회사가 반드시 먼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색 엔진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진 회사와 택시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회사는 필요한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소프트웨어만 잘 작동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이 길 한가운데 멈췄을 때 누가 대응할 것인가? 경찰이나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양보할 것인가? 공사 구간과 침수도로, 학교 버스와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승객이 차량 안에서 응급 상황을 겪으면 누가 돕는가?
이런 문제는 인공지능 성능표 한 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듀크스가 연방 승인을 받았다고 완승한 것도 아닙니다. 승인에는 엄격한 조건이 붙었습니다. 충돌이나 도로의 비정상 정차, 소프트웨어 변경과 관련된 추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원격 지원 인력도 미국 안에 있어야 합니다. 차량이 운행하는 지역을 공개해야 하며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 승인 자체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듀크스도 최근 긴급 상황에서 짙은 연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주제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졸업장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매일 시험을 치를 자격을 얻은 것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역시 규제의 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전용 차량입니다. 일반적인 자동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 안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테슬라는 대량 생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버캡을 빠르게 많이 만드는 능력에서는 듀크스보다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것과 도로 위에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규제기관이 사이버캡의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어느 지역부터 허가를 받을지, 사고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이 과정이 명확해져야 생산 능력이 실제 매출로 바뀝니다. 로보택시 경쟁의 다음 전장은 차량 수가 아니라 운영 밀도입니다. 도시 10곳에 차량 10대씩 흩어놓는다고 큰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도시에서 차량 수백 대가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출근 시간과 심야 시간, 주말과 행사장 주변에서도 수요를 받아내야 합니다. 승객이 호출한 뒤 차량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차량이 승객 없이 돌아다니는 빈차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지도에 도시 이름을 많이 적는 것보다 한 도시 안에서 차량 한 대가 얼마나 오래 돈을 버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듀크스는 특정 도시의 좁은 지역에 집중해 운영 밀도를 높이는 전략에 유리합니다. 도로와 교통 규칙을 제한된 범위 안에서 깊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원격 지원과 정비도 가까운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 차량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지도와 규정, 날씨와 운전 문화를 다시 학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하나의 완성도는 높일 수 있지만 전국 확장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넓은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기존 차량과 공장, 충전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설치된 슈퍼차저와 서비스 센터도 운영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게 확장한다는 것은 예외 상황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도로 표시가 불분명한 지역, 눈과 폭우가 많은 도시,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 차량과 보행자,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개입 없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테슬라의 전략은 성공했을 때 훨씬 크게 이길 수 있지만 완성까지 넘어야 할 기술적 문도 훨씬 많습니다. 이제 차량 한 대의 경제성을 보겠습니다. 로보택시가 돈을 벌려면 승객에게 받은 요금에서 수많은 비용을 빼야 합니다. 차량 제조 원가, 배터리와 전력비, 보험과 사고 비용, 타이어와 서스펜션 같은 소모품, 청소와 정비비, 통신과 서버비, 원격 지원 인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정지 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라졌다고 모든 인건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격 관제 인력 1명이 차량 몇 대를 관리할 수 있는지가 수익성을 크게 바꿉니다. 이 부분에서는 듀크스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차량을 처음부터 로보택시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내 공간과 승하차, 양방향 운행을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방향을 돌리지 않아도 앞뒤로 움직일 수 있다면 운행 효율도 높아집니다. 반면 대량 생산 규모가 작으면 차량 한 대의 제조 원가는 높을 수 있습니다. 전용 부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상업용으로 운영하는 모든 차량을 듀크스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무겁습니다.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생산 능력과 부품 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사이버캡의 제조 원가를 빠르게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발표한 텍사스 공장의 사이버캡 연간 생산 능력은 12만 5천 대 이상입니다. 규제와 소프트웨어가 준비되기만 한다면 듀크스보다 훨씬 빠르게 차량 수를 늘릴 수 있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차량을 많이 만들었는데 상업 운행 승인이 늦어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생산 능력은 자산이 아니라 재고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느 회사가 이길지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약속드린 7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보택시의 진짜 승자는 서비스 도시의 수가 아니라 이 숫자에서 드러납니다. 실제 유료 운행 차량 수, 차량 한 대당 하루 유료 운행 횟수, 승객을 태우고 있는 시간의 비율, 호출 후 도착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사람이나 원격 운영자의 개입 빈도,
운행 한 건당 발생하는 총 비용, 그리고 도시별 손익분기 시점입니다. 이 7숫자를 공개하지 않는 로보택시 발표는 사업보고서보다 홍보 영상에 가깝습니다. 테슬라가 공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숫자는 실제 상업운행 차량입니다. 누적 운행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차량 몇 대가 그 거리를 만들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차량 수가 적은데 특정 차량을 장시간 운행에 만든 거리인지, 많은 차량이 안정적으로 같은 성능을 내고 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로보택시는 천재적인 차량 한 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안전한 차량 수십만 대를 매일 똑같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주육세는 차량 한 대당 경제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2,500대의 승인을 받았다고 2,500대가 모두 수익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하루 대부분을 차고지에 세워둔다면 승인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제한된 차량이 높은 이용률로 하루 종일 승객을 태운다면 작은 규모에서도 사업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육수의 첫 번째 시험은 전국 확장이 아닙니다. 라스베이거스 한 도시에서 차량 한 대가 사람 운전기사보다 더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는지입니다. 테슬라의 강세 시나리오는 명확합니다. 사이버캡의 규제 승인 경로가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기존 로보택시 서비스에서 실제 차량 수와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FSD 데이터와 대량 생산 능력이 결합하면서 도시 확장 속도가 빨라집니다. 일반 고객 차량까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면 테슬라는 자산 부담이 낮은 거대한 이동 플랫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죽스가 먼저 받은 규제 승인은 선두를 결정한 사건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을 연 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죽스가 유리해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규제 승인과 무인 운행 확대가 계속 늦어집니다. FSD가 넓은 지역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안정적으로 구현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죽스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수익성을 증명하고 다른 도시로 같은 운영 모델을 복제합니다. 차량 수는 적어도 규제기관과 도시정부의 신뢰를 먼저 쌓는다면 상업화 경쟁에서는 앞서갈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한 번에 정복하려는 군대보다 도시 하나씩 확실하게 점령하는 전략이 이기는 겁니다. 투자자는 테슬라냐, 죽스냐를 감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와 생산 능력이 압도적이라는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죽스가 규제와 전용 차량 설계에서 앞섰다는 주장도 맞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의 발표가 실제 운영 숫자로 바뀌고 있는지입니다. 기술 시연이 아니라 유료 운행, 도시 이름이 아니라 차량당 이용률, 누적거리보다 운행당 이익, 이 기준을 사용하면 로보택시 관련 호재에 뒤늦게 흥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 산업의 주도주는 테슬라와 죽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차량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버와 네트워크, 충전시설과 전력망, 차량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통신과 소프트웨어, 보험과 지도, 센서와 정비까지 거대한 생태계가 함께 움직입니다. 로보택시 사업자가 누가 되더라도 차량 수가 늘어나면 반드시 돈을 버는 후방 기업이 생깁니다. 테슬라 한 종목만 바라보면 산업 전체에서 실제 돈이 흐르는 길목을 놓칠 수 있습니다. 미국장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로보택시 발표 영상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규제 승인 이후 실제 거래량이 어느 기업에 붙는지 확인합니다. 테슬라와 자율주행 경쟁사뿐 아니라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전력과 충전 인프라로 자금이 확산되는지도 함께 봅니다. 미국의 규제 결정과 기업 발표는 대부분 한국 투자자가 잠든 시간에 나옵니다. 아침에 번역된 뉴스를 확인할 때는 관련 종목의 첫 번째 움직임이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늦게 뉴스를 따라가기보다 돈이 움직이는 경로를 확인하려는 분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공식 신청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스가 규제 승인을 먼저 받았다고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이미 이긴 것도 아닙니다. 죽스는 특정 도시를 깊게 장악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에 깔린 차량과 공장을 이용해 넓게 확장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한쪽은 규제와 운영의 완성도를 먼저 증명하려 합니다. 다른 한쪽은 데이터와 규모의 폭발력을 믿고 있습니다. 최종 승자는 먼저 발표한 회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은 유료 차량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적은 사람의 개인만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테슬라 주주가 앞으로 기다려야 할 것도 새로운 도시 이름이 아닙니다. 차량 수, 이용률, 원격 개입, 운행 비용, 도시별 손익입니다. 로보택시의 꿈이 거대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가격은 7개의 운영 숫자가 결정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